안녕하세요. 융합공학과 손재현입니다. 재생에너지에서 지열에너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표지의 그림은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냉난방, 지열발전, 그리고 지열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 중에서 포항지진과 관련된 내용을 표제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지열에너지란, 분류 및 특징, 잠재량 및 이용계획, 환경측의 영향 및 문제점, 국내 설치 사례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열에너지의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 저감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요하며, 특히 지열에너지는 이용 측면에서 날씨 등의 환경변화에 영향이 거의 없고 대규모, 소규모 이용이 모두 가능하며 에너지 생산 단가가 낮아 기저부하 유지에 적정한 에너지입니다. 지열 자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이란 지표 하부에 부존하는 모든 연료, 지표면의 얕은 곳에서부터 수키로 깊은 곳에 뜨거운 물과 돌에 포함되어 있는 땅의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냉난방 시스템으로 직접 이용할 수도 있으며 지열 발전을 통해 간접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온은 지하로 100m 들어갈 때마다 2.5에서 3도씩 올라가고 지구 중심부인 대핵은 6000도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굴착된 최대 심도는 12km 이후로 그 이내의 열 에너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5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연료의 추가적인 투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열 발전의 단가는 메가와트당 약 42불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저렴하며 원자력 발전 단가의 40%, 석탄 화력의 30% 수준입니다. 지열에너지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으므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두 번째, 국내 생산이 가능하므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며, 셋째, 24시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기저부하 에너지로 4에서 5배의 높은 투자 효과가 있고, 네 번째, 태양광 등에 비해 토지 사용 면적이 10% 내외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열은 항상 일정한 기저부하 유지가 가능하므로 특히 기저에너지 사용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열에너지의 분류 및 특징입니다. 먼저 열론의 깊이에 따른 분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지열은 깊은 지열을 의미하는 거겠죠. 지하 500m 이상의 지열수 또는 안반의 고온열이 그 대상이 되며 대형 건물의 에너지원 또는 지열 발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첨부지열은 얕은 심도의 지열 에너지로서 심도 300m 이내에 10에서 30도 시의 지중열을 말하며 건물 냉난방, 실내 온해, 난방, 곡물 건조, 온천, 산업용 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활용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간접 이용 방식과 직접 이용 방식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간접 이용 방식은 열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열수나 증기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열 발전에 해당하겠습니다. 직접 이용 방식은 지열을 냉난방, 건조, 제설, 온천 양식업 및 시설 용농, 지역 난방 등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온의 지하수를 직접 채수하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열감기 설치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밀폐형 순환 방식입니다. 수직, 수평, 에너지 파일 등의 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직 밀폐형이 널리 적용되어 있는데 150에서 200m를 굴착하여 지중열을 활용 수십 개의 시추공에 열 매체를 순환시키고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을 공급하여 여름에는 실내의 열을 흡수하여 지중으로 방출하고 겨울에는 지중의 열을 흡수하여 실내에 방출합니다. 다음은 개방형 직접 치수 이용 방식입니다. 뜨거운 지하수를 끌어올려 직접 이용하는 방식으로 온천이 대표적이나 지하 열수의 존재 여부를 사전에 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건물 난방 적용은 곤란합니다. 다음은 준밀폐형입니다. 스탠딩 칼럼 웰이라고 하고요. 단일공을 1에서 5km 뚫어서 지중 펌프를 설치하고 열 매체를 순환시켜 열을 얻는 방식입니다. 대형 건축물이나 집단 에너지 시설의 경우 많은 열을 공급해야 하므로 심부의 지열을 채취할 수 있는 스탠딩 칼럼 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형은 700m 이상 내려가면 퇴적암층이 끝나고 단단한 하강 안반이 나타나므로 이때부터 시추 비용이 급증합니다. 따라서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깊은 심도의 단일공을 뚫을지 700m 정도의 지열경을 여러 개 뚫어서 연결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열의 직접 이용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이용 방식은 지열을 그대로 이용해 지하수와 지하의 열의 온도차를 냉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상 100도씨 이하의 중저온 열을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열펌프에 여론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난방, 시설 용농, 양식, 제설, GHP를 이용한 냉난방에 이용됩니다. 지열 난방의 단가는 킬로칼로리당 약 40원으로서 LPG, 경유, LNG, 심야 전력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냉난방 면적이 작은 건물은 시공비 부담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16년 현재 수직 밀폐형 지열주택에 대해서 10.5kW 이하는 660원, 17kW 이하에 대해서는 kW당 5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열 발전으로 대표되는 지열의 간접이용 방식입니다. 지열 발전과 같이 최종 생산물은 전기이고 고온수 또는 증기를 추출하여 플랜트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1913년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상용발전소를 건설했으며 현재 세계 최대 지열발전소는 현대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룰라 지열발전소입니다. 지열발전소는 고온 열수 자원의 부존 및 설계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드라이스팀 방식입니다. 건증기 방식이라고 하고요. 지열 조리층의 온도가 높아서 증기만 존재할 때 생산장에서 분출되는 증기를 곧바로 터빈에 보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단위 생산 정당 출력이 5MW 이상으로 매우 넓습니다. 다음은 프레시 방식, 습증기 방식입니다. 지열 저류층에 열수 또는 열수 증기가 혼합되어 있을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열수를 저압의 프레시 탱크에 분무하면 압력 강화로 인해 증기로 바뀌고 이 증기를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프레시 방식을 이용하여 지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저류층 온도가 180도 이하로 증기 압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은 유체에 열을 전달한 후 유체의 증기압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유체를 응축하는데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낮은 온도의 열수로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고온 열수 발전에 비해 발전 규모가 작아서 통상 3 내지 5MW급 터빈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비하산지대에 적용 가능한 지열 발전 기술인 EGS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 방식이라기보다는 신부지열의 채취 기술입니다. 인공조류 지열 발전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비하산지대의 하강 안반은 뜨겁지만 유체가 없거나 투수율이 낮아 발전에 필요한 만큼의 압력을 가진 지열수 저류층이 없는 고온 건조 암체입니다. 따라서 열을 채취하려면 지표에서 물을 주입된 물은 고온 건조 암체 대역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흐르면서 안반의 열에 의해 뜨거워지고 이 물이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EGS 방식의 핵심은 수리 자극 기술입니다. 수리 자극 기술은 5에서 6km 깊이의 주입정과 생산정을 굴착한 후 주입정에 수압을 가해 생산정까지 인공적 수로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강한 수압에 의해 건조한 고온의 암석이 파쇄되어 물이 흐를 수 있는 저류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EGS 내부를 순환하는 물은 정제된
지표수이므로 용존 성분이 적어서 갱정이나 배관부식 등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EGS 기술을 최초로 시도한 것은 1970년 미국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펜톤힐 지열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잠재량 및 이용 현황입니다. 잠재량 추정을 위한 개념 및 분류입니다. 지열 에너지는 증기 또는 지열수와 같은 지하 유체의 대류나 마그마의 유동과 관련이 있어 이동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보존하며 이동성이 없는 지하 자원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부존량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치 않습니다. 지열 에너지는 이를 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지는 관계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개념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최소 잠재량은 1.5 테라와트 에너지 양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열이 높은 지대에서 고온의 지열을 함유하는 경우에만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지열 히트펌프를 활용할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잠재량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신부지열 잠재량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도 5km 기준 전체 부존 잠재량은 약 2352GTOE이며 개발 가능한 발전시설 입지 조건을 고려한 가용 잠재량은 부존 잠재량의 6.81%인 160GTOE입니다. 이를 125도에서의 발전 효율 최대 10%를 적용하고 2%의 열 해수율과 가동률 73%를 적용한 기술적 잠재량은 234MTOE입니다. 1TOE는 약 4739kWh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첨부지열 잠재량입니다. 직접 이용 가용 잠재량은 약 34만 메가TOE이고 히트펌프 이용 가능 잠재량은 약 9.2 메가TOE입니다. 첨부지열은 특정 깊이의 첨부지열은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1차 에너지 현황입니다. 세계 1차 에너지 공급량은 11.3GTOE이며 약 81%가 화석연료입니다. 석유가 33%로 가장 높은 비중이며 석탄 27%, 천연가스 21%, 신재생에너지 13% 순위입니다. 이 중 폐자원과 소수역을 제외한 지열,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0.82%, 약 100메가TOE 내외입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 현황입니다. 2019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537GW이며 이 가운데 수력이 1190GW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풍력에 의한 공급량 623, 태양광 586, 바이오에너지 124, 지열은 14GW로 굉장히 미미한 부분의 재생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증가세를 검토를 하면요. 2019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176GW이고 매년 7.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열 에너지는 약 700MW로 이하로 추정되고 있고요.
연간 5% 정도 증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굉장히 작은 부분이 지열에너지입니다. 국내 첨부지열 이용 현황을 보면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연간 10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시장이 확대되었고요. 2018년 기준에서는 주택 약 15,000개소, 건물 2,400개소에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이 작동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활성 차원에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사업, 일반 보급 보조 사업, 지방 보급 사업, 융자 사업 등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부지열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요. 정부에서 신부지열 에너지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신부지열 기술의 개발과 설치 확대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단계별로는 2010년까지 1메가와트급 소형 지열발전 플랜트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10메가와트 이하형 중형 지열발전 플랜트, 2030년까지 10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지열발전 플랜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계획 차원에서 포항 지열발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2012년 9월에 경북 포항시에 201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EGS 발전소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EGS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하산지대에서 이용 가능한 지열발전 형식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하산지대가 아닌 곳에서 지하 5km 내외에 보존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6.5메가와트급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재 포항 지진의 촉발 원인으로 정부가 발표하고 있어 발전소의 어떤 가동도 그렇고 향후의 어떤 추가적인 발전소 설치 등에 대해서 많은 지금 혼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열 에너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 및 문제점입니다. 이용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을 살펴보면요. 먼저 첨부지열 이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입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춘공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많이 유입이 되고요. 또 히트펌프 냉매 영향에 의해서 오존층 파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열교환기 유체에 부동액의 누출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그 부동액은 이제 에탄올, 메탄올이나 에탄올, 프로필렌 글리콜, 아세트산, 칼륨 등이 사용되는데 메탄올의 경우 부익성이 크고 생분해성이 낮아서 사람이 장기간 고농도에 노출되면 두통 또는 멀미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라우팅 물질의 영향이 있고요. 그라우팅 구간에 틈이 발생하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대수층 연결 또는 수리적인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지하수 사용으로 지하수의 하강 또는 지반 침하가 일어날 수 있고요. 지하수의 온도 변화, 재주입 지하수에 의한 어떤 영향이 초래 가능하고요. 사용 종료 후에 지하부 시설물에 의한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지열 이용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요. 일단 온배수에 의해서 온도 상승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지하수의 붕소, 불소, 화물, 비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표에
다시 수지를 오염시킬 수가 있고요. 지형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나 부대 시설에 의해서. 그리고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열유체 이산화탄소, 항화수소, 암모니아, 메탄 등의 가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온도에 의해서 용해도가 높아진 염화나트륨, 붕소, 비소, 수은 등이 공기 중에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또 집안 침하가 우려될 수도 있고요. 냉각탑, 증기 배출기 터빈 등에서의 어떤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열 발전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진 유발일 겁니다. 지진 유발은 열수를 꺼내거나 다시 주입하는 경우 지진의 원인이 되거나 지진의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증가하는 건데요. 2006년 스위스 바젤에서 EGS 개발로 인해 약 30여 차례 최대 3.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요. 그 원인은 사전 지리학적 검토의 부족으로 인해 지하의 단층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EGS 발전을 위해 지하 수킬로까지 주입된 물이 지하의 단층 이동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하여 시추할 경우에 약 5억 달러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과학적 검토 끝에 바젤 지역의 EGS 발전소 건립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항 지진의 경우도 바젤 지역의 사례와 유사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열 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 원리입니까? 그러니까 땅 속에 이제 뜨거운 화산 지역 같은 데서 이게 물을 주입하면 증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높은 압력으로 이제 터빈 돌려서 발전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포항 같은 데서는 비교적 그런 뜨거운 게 얕은 깊이에, 그러니까 4km 정도만 파면은 200도 정도에 다다르니까 거기서 이제 증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리겠다 해서 야심차게 신재생 에너지의 일환으로 추진을 한 사업인데 좀 안타깝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발전이 촉발시켰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이 포항 지진에 어떻게 보면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주 원인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지진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동일본 대지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해서 한반도가 5cm 가량 그 2011년이니까 꽤 몇 년 지났습니다만은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5cm 가량 최대 움직였는데요. 예. 그 영향으로 한반도 곳곳에 지진이 나지 않았던 지역에 그 서해안 지역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경주 지진이 크게 났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1년 후에 포항 지진이 나서 그러니까 포항 지역에 응력이 축적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 방아쇠 역할을 그 지열 발전 그 액체 주입이 그 발생시켰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 저희가 애시당초 그 반박에 대한 자료로 그 양이 보통 그 지열 발전이라는 것이 땅속에 액체를 주입하는 건데요. 네. 미국 같은 데서는 중부 지역에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번 지열 발전에 비해서 한 몇십 배 되는 양을 주입하니까 뭐 최대 5.8이 났지만은 대체로 3 정도로 이렇게 제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항 지역에 지금까지 주입한 양으로는 이런 5.8 지진이 날 수가 없다 이런 관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규모가 5.4 굉장히 강진이었기 때문에 직접 그렇죠. 원인인가 예.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강진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많은 양은 아니다 했는데 예. 안타깝게도 그 포항 지역에 그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인근의 경주 지진에 촉발된 것도 있고 예. 해서 응력이 축적된 상태에서 조그마한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양보다 수십 분의 1 정도의 액체만이더라도 그것이 좀 네. 원인이 됐다. 이렇게. 국내 설치 사례입니다. 2018년 기준 주택 14,623개소, 건물 2,313개소에 지열 냉난방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양산 부산대병원에 있고요. 용량은 4MW 규모로 수직 밀폐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 시설이 있고요. 덕평 휴게소에 약 735kW의 용량으로 형식은 수직 밀폐형으로 35V 히트펌프 6대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양평군에는 냉난방 용도로 설치 용량 379kW의 수직 밀폐형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포항 지열발전소는 6.2MW 규모입니다. 지열 시공 부분이고요. 지열 장비 및 준공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 준공 중에 있는 상태고요. 케이싱을 삽입하는 단계입니다. 열감기 삽입을 위한 준비 단계고요. 좀 있으면 보이겠지만 열감기는 그냥 튜브 파이프로 보시면 됩니다. 열감기 수압 시험을 위해서 지금 압력계 부착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삽입하는 게 열교환기고요. 지중해 열하고 열 매체하고 열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파이프로 보시면 됩니다. 모터를 이용해서 지금 삽입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이 굉장히 좀 천공 후에 지저분한 상태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환경적 2차 오염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열감기 삽입하면 일단 내부 청소를 좀 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게 되고요. 케이싱하고 열감기 내에 어떤 그라우팅을 위해서 지금 그라우팅용 그 파이프를 삽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라우팅 재료를 혼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라우팅 지금 작업입니다. 좀 많은 그라우팅 과정에서의 어떤 외부 이출수하고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라우팅 작업이 완료됐고요. 양생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그라우팅이 완료되면 이제 케이싱을 제거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케이싱 제거 작업이고요. 좀 큰 사이즈를 할 때 바이브레이팅도 하는데 이건 작아서 직접 잡아 올리네요. 트렌치 준비 작업입니다. 뒤쪽에 케이싱 뽑아내는 거 지금 보였고요. 열감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심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관 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이고요. 아직까지 작업이 체계되지 않아서 그런지 약간 좀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입니다. 트렌치 배관이 다 완료됐고 이제 수압 시험을 하게 되면 열감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다음 작업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압력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 변화가 없네요. 열감기 자체에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보온 중이고요. 열감기 보호를 위해서 모래를 먼저 포설을 하네요. 그 위에 안내 테이프를 붙이고 최종 이제 토사를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외부 배관 세척과 관련된 작업이고요. 이것들은 추결자나 히트펌프에 연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면들은 없고 단순 설비의 어떤 일부로 보입니다. 바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열 열펌프 모델명, 전격 용량 등을 확인합니다. 콘크리트 기초 위에 앵커볼트 고정 및 방진 설비 설치를 확인합니다. 팽창 탱크가 순환 펌프 흡입 측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순환 펌프를 고효율, KC 인증 제품 여부와 함께 흡입 측에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냉온수, 지열 열 교환기 공급 및 환수 배관에 온도계 및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배관 차상부에 에어벤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배관의 고정 상태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관에 따라 종류 및 유체 흐름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에 맞는 보온재 두께인지 확인하고 실내 실외 기준에 맞는 마감 등을 확인합니다.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주의사항,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태양광 설비의 최종 이상 여부를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기기실 확인 작업이고요. 예, 각각 장비에 대한 명칭을 확인합니다. 히트펌프의 어떤 연결 배관 누수 등을 체크해야 되고요. 내용은 수축열 탱크의 어떤 배관 누수 발생을 확인해야 됩니다. 냉방 순환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요. 관련 배관들의 누수를 확인합니다. 지열 평수형 탱크고요. 냉온 순환 펌프입니다. 가동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순환 펌프고요. 하여튼 이것도 가동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전기 설비에 대한 어떤 전원, 파워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배관 누수나 유체 흐름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지열 에너지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365일 24시간 항시 이용 가능한 기저부하를 담당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최근에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지열 발전이 국내에서 사용이 어렵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지열 냉난방 등의 많은 사용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떤 확대에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